태화강 지금의 벽동빌딩,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 있는 자리, 끝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숭동교회를 들러야 제대로 된 코스를 저희들은 생략을 하고 지금의 탁골공원까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탁골공원에서 이동을 해서 다시 천도교 수훈회관 쪽으로 올라와서 수훈회관에 천도교 중앙교당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감구당길로 들어가서 선화관의 예터를 보시게 되고요. 그 예터 윤보선 생가에서 한 150m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고요. 삼거리에 그 유명한 서미 갤러리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미 갤러리 앞에 한글학교터가 돼요. 거기에서 다시 제동을 넘어가서 유심만회당터를 보시고 거기서 중앙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중앙고등학교의 은행나무 그리고 인천 김성수의 3.1운동에 기여했던 바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생략을 하고 거기서 다시 안동으로 넘어와서 한국선언은 근대에 생긴 절이기 때문에 스치만 지나갑니다. 중앙고등학교 정문에서 보통 남북대가 3구, 감사원과 남북대가 3구 길로 해서 대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서울 도심에서 예쁜 길로 소개하고 싶은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남북대가 3국에서 종묘 담장길을 건너서 성균관 그 북문 쪽을 지나서 와룡공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와룡공원에서 말머리 바위까지 올라가서 말머리 조망에서 이 북촌 국정마을을 관람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시간상 말머리 조망대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말머리 조망대에서 이 성북동을 조망을 하고 성북동 조망한 다음에 북동도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1운동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우리는 대선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왕성하신 분, 이종석 선생님. 국민운동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누구면 땐 자꾸 떠냐고 하면요. 오실 분들이 와야 돼요. 그랬습니다. 저희를 좀 끌었습니다. 조계사 앞쪽으로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중에 보면 수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휴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는 꼭 밝히고 싶은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5.18 광주 민주항쟁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타진하신 분이죠. 위르겐 힌츠 피터라는 분이에요. 2010년에 2월 16일에 돌아가셨어요. 76세의 나이로. 이분을 통해서 독일 공영방송의 기자였죠. 카메라 기자였죠. 이분이 찍어서 5.18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면 우리 3.1운동을 전 세계에 타시는 분도 있겠죠. 3.1운동이 일어나고 3일 후에 이 기록이 모두 취재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 특히 미국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20일에서 30일이 걸려요. 그 한 분이 엘버트 테일러라는 사람, 미국인이면서도 AP통신 기자였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가 있었어요. 3.1운동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운각사터, 지금에 알려져 있는 탁골공원까지 이 3.1운동에 대한 모습,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 이것을 엘버트 테일러라는 AP통신 기자가 타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 이 민중의 촉발적인 활동을 보고는 한국에 반합니다. 독립투사들을 챙기는 옥바르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일제로부터 강제 후금에 있어서도 또 안 되니까 결국 서대문 형무소로 돌아가게 돼요. 서대문 형무소에 2년 2개월을 사시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 있는 아내, 와이프가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요. 장장 숙달에 거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머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옥바라지를 하게 돼요. 그 옥바라지가 우리 사직도 그 경찰회관 뒤쪽에 가면 딜투사라는 건물이 새로 복원이 돼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편, 서대문 형무소에 가 있는 남편 엘버스 테일러를 옥바라지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주변에는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전설과 민담 같은 사례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자라는 의미를 하나 달았고요. 그래서 옥바라지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가 장단콩 얘기예요. 자, 장단에 사는 노모가 아침에, 지금 같은 이른 아침에 집에서 콩을 주섬주섬 쓰는 말을 챙겨서 마을을 나설 때 마을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침에 어디 가는가 물어보니까 나는 영천장에 콩 팔러 간다. 아들 면회 가는데 영치금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콩을 팔러 온 거예요. 저 경기도 장단에서 서대문 무학지를 넘어서 무학지 앞에 있는 영천시장에 콩을 팔아요. 콩을 팔아서 그 영치금을 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아들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니까 아들이 그 사이에 열심히 교도소에서 노력을 해서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모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 잘했더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이 붉은 완장 차고 왈왈대더라, 이런 후문 같은 얘기들도 몇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이종익 선생님에 대한 모티브는 3.1운동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가집니다.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촘촘히 뜯어보면 이러면 1919년 3월 3일이었어요. 계획은 3월 3일이 1919년 1월 21일 날 돌아가신 고종의 인사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임금이 장례를 치르는 날 우리가 감히 불손하게도 데모를 할 수 있냐 라는 대다수의 얘기에 따라서 3월 2일로 옮겨요. 3월 2일은 묘하기도 공휴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단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시간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숨은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3.1운동 사이에는 유교 부분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태어난테서 박미영 선생님 표정. 오케이. 자, 이 자리는 그때 이종일 선생님의 점수를 보셨나요? 예. 태어간트에서. 태어간트. 예.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으면 어쨌든 이 자리에는 27일날 저녁을 먹고 2시간 동안 인사를 해서 인쇄한 분량은 21,000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사를 밀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공식 기록은 21,000장이에요. 21,000장을 이종일 선생 이 교정을 보고, 사장의 교정을 보고 김홍규옹이 식자를 내열을 해서 체자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3.1 독립운동 선언서에 21,000장이 인쇄가 돼서, 여기서 인쇄가 돼서 인사동에 가면 숭동교회가 있습니다. 숭동교회 지하 창고에 그날 밤에 몰래 갖다 놔요. 자, 이게 이제 공식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기록이고, 제가 주장하는 기록은 여기서 인쇄가 돼서 이종일 선생의 지금의 경운동 수원회관 옆으로 옮겨놨다는 게 저는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이견이 있고, 역사 기록에는 정빙 자료가 없으면 실력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식 기록은 두 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7일날 저녁에 인쇄가 돼서 28일날 이종일 선생님 집에 갔다가 어떻든 28일날 오후에는 숭동교회에 21,000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당일날
이 운종과 종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는 불교 학생들이 전단지를 돌려요. 산운동 기점에서 지금 관철동 쪽 여기에는 기독 학생들이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남대문 쪽 마포 쪽으로 이어지는 것은 천주교 학생들이 배포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만해스님이 또 등장합니다. 만해스님이 창설한 조선불교 청년의 학생들이 했다는 것이죠. 아주 메리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종익 선생님의 그 빛나는 기록들이 1919년 6월 28일 날 일제에서 보성사터에 있는 인서서강 원인몰일 사건으로 불타 없어져 버려요. 자, 이 기록을 추적해서 2016년도 9월 달에 동아일보, 주간 동아일보에 보면 추적 기록이 위성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조선총독부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성사토와 지금의 조계사 전신인 각황사의 문제까지,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병 자료의 증거들은 회화나무와 백송이에요. 그 두 가지 증거물로서 이게 조계사다, 이게 보성사토다, 그 당시 야구장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보성고보,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고보 학술 자료 집에 이런 사진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까지 추적이 다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점과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이종일 선생님 동상에 가서 추모 묵념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1919년, 그러니까 1999년에 어설프게 만든 조형물을 보면서 우리는 조계사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시죠. 상오면서도 이 부분을 뵙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조계사는 1910년도에 탄생한 새로운 신사탑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각황사. 우리가 황사 이런 각황견이 있는데 각황은 부처님을 뜻해요. 실제로 이 조계사의 각황사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공식 기록에는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그를 짓게 4대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받아서 감업합니다 라는 의미로 각황사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조계사의 건립 과정을 보면 그거는 억지다 라고 규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9년 봄에 지금의 동대문 쪽에 원흥사 원종 계열의 대장이 누구냐면 이회광이에요. 이 황성신문 1999년 황성신문에 원종 계열이 최종적으로 각황사의 틀을 여기에 정했다라고 공식의 기록이 황성신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치면 조계사는 만해스님 그리고 이해광이 도모하야 사찰을 건립했다, 남설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서 탄식,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자기의 논문으로 발표해요. 총본상 건설의 재인식이라는 논문을 1938년 11월 1일자로 불교 신잡지 제17집에 자기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기록 때문에 건설사에 덜 떨어진 김모 교수가 조계사 건립에 만해스님이 참여했다라고 역사 왜곡을 해둡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조계사의 명칭이 각황사인데 각황사 이전에 태고사. 그 원흥사, 태고사 이전에 원흥사. 네. 원흥사인데 그 원흥사의 그 원료를 보면 뭐 그 원종의 종무원을 설치하고 그 지금의 그 참신초등학교 자리에 원흥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태고사로 옮겨지고 태고사로 이름이 바뀌고 각황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조계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분은 90년대 이후에 네.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빙성은 없습니다. 아, 다만 그 당시의 기록은 몇 가지 기록밖에 없습니다. 황성신문, 이렇게 가장 공개화된 언론, 그리고 만해스님의 쓴 논문, 그게 이제 불교 잡지를 통해서 기록된 사실, 그리고 무감스님의 그것도 40년이 흐른 후에 1978년도에 무감비망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그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명하기는 난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흥사는 동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원흥사는 원흥사고 원흥사는 조계사와 연동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각황사 1910년 10월 25일자에 여기에 이회강이 고종 황제를 위압을 해서 일제 황제에 칭송하는 각황의 의미를 담아서 건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1938년도에 전북 정읍에 있는 보청교 정전원의 11전을 헐카페 매입을 해서 이 자리에 대웅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조계사가 불교 통합정단이 만들어지면서 조계사 명칭까지도 확정했기 때문에 그 틈에 중간중간 들어오는 틈은 사실상 전체 맥락에서는 괴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을 조계사가 설명합니다. 이종일 선생님이 그러한 노력들인데 최근에 홍선생님 가면 이종일 선생님이랑 만해 스님에 대한 동상과 형상 또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홍성 역사박물관에 모두 비치하게 돼요. 사실은 만해 스님보다 이종일 선생님께 앞세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떻든 역사 속에 이종일이라는 사람은 만해의 동지이자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분이 챙겨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정교회를 봐줬던 분이라고 보는 거죠. 만해 젊은 시절 불꽃같이 태우고 갔지만 실제로 만해서는 시인이에요. 시인이다 보니까 막 일필휘지하야 던지면 이분이 다 챙겨놔요. 그래서 그게 잡지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일정부 비용이 만들어지면 책으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출판사를 했던 이종일 선생님의 비망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밝히게 될 부분은 6.25 아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이분 때문에 또 재탄생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파리장전이에요. 실행되지는 못해요. 심산 김창숙 선생의 집신에다가 엮어서 그 파리장전에 그 탄로가 나갔을 겁니다. 자기 집신에 엮어서 상인까지 들고 가요. 상인까지 들고 와서 다시 거기서 필사를 하고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되지만 파리 만국회의에까지는 전달이 못 됩니다. 자, 그 비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것조차도 여기서 인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옥파 이종일 선생의 3.1운동사에는 가장 토대를 닦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모를 할 이유는 있습니다.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다 같이 묵념을 삼수하시겠습니다. 돌아서시면 돼요. 옥파 이종일 선생의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서 한국불교 청년회들이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상이고요. 기념촬영 같이 한번 하시죠. 스마트가 이렇게 현수가 가져왔잖아요. 기념촬영 한번 하시고요. 바로 아니 뭐 사진은 별도로 찍어 드릴 거고요. 예, 지금은 움직이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담 나누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짚어내리라고요? 예, 예. 사장님, 여기 고려 말기에 삼원이 계시죠? 목은, 토원, 야은. 여기 야은, 목은, 토원. 세 분의 은 중에 두 번째 은에 해당하는 목은 이색 선생님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사당은 있었는데 이 건물은 근세사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목은 이색 사당에 한강이 지금 저렇게 뻔듯한데 우리 불교는 최근부터 아직까지 저쪽, 저 앞으로 가요. 이 기록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요. 저희들 역사로 보면 짧은 역사죠. 그런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있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 그리고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까지 해서 한국불교 종교협의회 종협이라고 합니다. 또 이 단체와 대치되는 조직이 KCRP라고 한국종교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종교를 대표한다는 것은 문광부가 예산을 들여서 이 단체의 이름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의 목적은 여기가 제일 앞서겠죠. 천도교. 왜 보승사가 천도교 계열의 인쇄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도교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천도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어쨌든 제1대 최시영 선생으로부터, 최재호 선생으로부터 최시영 3대 손병희 선생까지 이루어지는 천도교의 계보가 있는데요. 그 천도교의 계보 중에 동학농민전쟁과 연계되는 부분이 보충교입니다. 그래서 보충교가 동학농민전쟁을 참여한 동학의 다른 조직의 이름이긴 하지만 일제가 탄압한 이유가 군자금 대접할때 그렇게 해서 보충교를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없애는 게 그 당시 정읍에 정전원의 건물이 45채였어요. 그 높이가 서울 남산에 있는 신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도 이렇게 건물이 있다 라고 주창하기 위해서 보충교에 11점을 짓게 됩니다. 그게 정읍이에요. 그 건물을 45채가 되는 건물을 싸그리 없애서 전국에 다 풀어먹어요. 일제가. 그 앞잡이를 또 한국 사람들이겠지만 어떻든 그 건물을 조계종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조계사에 가는 이유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바다 위에 이유가 동일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왜 조계사를 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1920년 6월 20일 조선불교 청년회, 대한불교 청년회 전신인 청년회가 창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립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해 스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8년 11월 1일자로 만해 스님이 총본상 건설의 재인식이라는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모 교수는 엉뚱하게 왜곡을 해놨지만,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100억, 그 당시 돈으로 100만 환, 지금 시가로 100억 정도 돼요.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희상천하하다, 그렇게 들지 않았는가라고 만해 스님이 기록을 남겨둡니다. 이 기록 때문에 만해 스님이 엮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재수 없는 이해관이라고 같이 붙어 있어요. 만해 이해관 각황사 건립하다. 말도 안 되는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대목들 중에이기도 합니다. 거듭 주장하죠. 만해 스님은 이 각황사 건립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 그런 거로 조계사하고 만해 스님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고요. 공교롭게도 대한불교 조계종은 만해 스님을 버렸습니다. 이번에와 만해 스님 공작이 잘 됐기 때문에 교육사를 바로 잡는 일이 오늘 출발이 돼서 그 출발점인 대한불교 청년회로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계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기념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금상세계에 올라가는 비상을 뜻하는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성사 대도로는 여기서 한 블록 건너편에 중화천이에요. 중화천의 기록은 동십자각에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예요. 그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송년클럽이라고 많이 가봤잖아요. 한국인무사 건물 16층 가보셨나요? 그 송년클럽이라고 하듯이 그 동네가 송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동, 자 수진방인데 1392년에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1등 공신 정도전이 조선의 지맥을 보니까 이야 이만한 터가 없다. 백세가 창성할 땅이다. 그리고 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의 곳이다 라고 해서 종로구청 자리에 수진방이라는 동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자기 집터를 꾸리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이방원에게 그렇게 갈 줄은 몰랐죠. 그런데 또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수송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비롯한 이 수많은 대학이 그 자리에 들었었기 때문에 정도전의 예언은 맞을지도 몰라요. 100세에 걸쳐서 사소도에 창성할 것이다. 후학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 정도전의 수가 다 있다는 의미 하나,
백세에 창설한다 하나. 그래서 그게 수성동이에요. 그래서 수성동의 의미로 붙였고, 지금 조계사가 자리하고 있는 견지동은 웃기 견자가 아니라 덩치칼, 우치칼, 의지할 의자예요. 의금부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음에 정에 이끌려서 이 사람은 예쁘시니까 놔두고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목을 베고 이런 기준을 삼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다라는 붓셀 견자를 써서 견지동 경품평이었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치자 저하고 똑같은 떠치자를 써서 견지동이라는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붙여버렸어요. 그 의금부터가 어디냐? 제일교회, 저기서 정문 바로 보면 제일교회 보이죠? 제일교회 옆에 은행나무가 있죠? 은행나무가 과거의 의금부 사윤터라는 설이 확정적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그 옆에 있는 찻집에 갔던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사살을 해요. 정모 분, 뭐 이런 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아주 비사가 서린 것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 자리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앙교회가 그 자리에 비사가 있고요. 저희들은 오늘 조계사를 참배하는데 조계사의 선거부터 보고 조계사를 진정으로 조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5분 동안 1분 만에 걸어가겠습니다. 1분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기록이 났기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3자 또 우리 만해의 길을 찾아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핑계거리가 마스크 벗었다. 또 거리 유지 안 했다가 가장 큰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조계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요? 사실 조계사의 선고는 이 진실 사립탑이에요. 1395년에 태고사의 삼각산의 태고산을 옮기면서라는 이유로 조계사가 창건했다는 게 조계사의 기록이에요. 뭐 조계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록상으로 보면 조계사는 1910년 10월 25일 각황사 낙승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조계사의 사실 실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각황사의 기록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보보에 대한 사진 자료에서 기록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가서 저쪽으로 모시고 가시면 되죠. 삼촌을 모시고 가시면 되죠. 예. 그런 분이 있고요. 이렇게 왜 이 사리탑을 하냐면 이 사리탑은 1913년에 스리랑카 출신의 다른마 팔라라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마는 법을 전한 법사의 의미고요. 팔라라는 분이 갖고 있던 사리를 여기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신사리탑이 봉헌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앞에 있는 팔각 13중도를 옮기면서 애처롭게도 뒤에 와 있습니다. 1910년도에 생긴 탑들이 다 이 모양들, 이 특기가 있죠.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탑에 정으로 쪼은 탑이 아닌 무슨 공법이죠? 브라인드 공법. 이게 인왕산에 가면 또 그분의 패배들이 일본 잔재의 충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하나의 기술 공법이 들은 중에 하나가 이 그라인드 공법입니다. 그래서 1110년대로부터 쭉 해서 우리나라의 탑들이 다 이런 유형으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라인더 공법이기 때문에 이 탑을 눈에 꼭 여기 두시고 용각사에 가서 온각사탑이 어떻게 조성됐는가를 설명할 때 구분이 확 됩니다. 스즈키 긴지로라는 일본 석공이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이분이 했다는 설이라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유추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921년 4월 21일 날 해강 김규준 선생이 금강산 내건강에 있는 법기봉 아래에 있는 법기보살이라는 글씨를 스즈키 긴지로가 새겼고요.
그보다 앞서서 1919년도에 구룡령에 가면 미륵구룡 불사를 서지기 긴지로가 새기게 됩니다. 그 후에 서지기 긴지로는 한국에 남아있으면서 곳곳에 일제의 흔적을 남기죠. 인왕산에 가면 대일본 철학만세라는 글씨를 인왕산 치마바위 벽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역사와 현대의 역사가 같이 아우러져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붙인 석조물인 삼천탑을 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꼭 참배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붙이는 진리관에 모였기 때문에. 무슨 정리 안 돼? 네? 무슨 정리 안 돼? 네. 회장님. 그래서 진순살이 다 죽고 진순살이 다 편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을 때 없으니까 뭐 있어 비니까 백성 옆에 갔다가 2019년도에 만들이 치면서 진순살이 저 뒤에 가고 이탑은 또 어설프니까 이 숲속에 그냥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야 되고 왜 있어야 되고를 모르는 거죠. 자, 그거는 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설명 안 하니까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어서오세요.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들고 안 하는 게 어떻든 조계사든 여기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성은 이 서울 장안에 대표적인 백성이 세 곳의 백성이 있어요. 통이동에 가면 통이동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76년도에 벼랑을 맞아가지고 뽀개지가 없어지고 거기에 후손인 한 지금 한 15m 정도의 백성이 한 가닥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그 옆에 6그루의 백성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천년기념물에서 해지가 되고 그게 제일 오래되죠. 1692년에 했던 공식 기록까지 있습니다. 가져왔다 심었다. 그 백성이 제 1등 기록을 갖고 있는 통일된 백성이고, 두 번째 백성은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가는 헌법재판소 안에 가면 제동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600년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 백성은 상갈래를 갖고 있어요. 가닥이 2개예요. 굵기가 30cm 정도 되는 백성이에요. 그게 랭킹 2위고요. 랭킹 3위를 우리가 보고 오겠죠. 조계사 백성이 저기 있어요. 소나무의 꽃이 키다라고 해서 백성이에요. 백성은 유교 건물, 특히 주자 이래, 주의 이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조계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보성차 토와도 아주 연결이 됩니다. 부산은 불교 상징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가려면 3대 백성이 있고요. 이제 백성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수만이 됐어요. 여기 중앙고등학교 가도 백성이 양쪽으로 그냥 엄청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상징물은 은행나무예요. 그리고 조계사의 상징물의 은행나무는 아까 뭐라고 했죠? 회화나무죠. 그러니까 유교사회에서 아들을 낳으면 회화나무를 심고, 그래서 선비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회화나무를 심고 딸을 얻으면 오동나무를 심게 되죠. 그런 전통인데, 회화나무는 성균관 또는 향교, 서원, 여기에 대표적인 상징나무고요. 근데 서원 향교의 그야말로 실질적인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예요. 공자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자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거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서원 향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예요. 앙
지하고 나온나니 그 시를 영원만 상호가 주시오고 전도들로 정생들을 거두시오며 온갖 혼진 시험 실어주시고 모든 지역이 영세주시의 전력들과 공헌이 나라니 몸은 왕명당이요 이마은 신통장이라 모든 번내 시선이고 예를 건너 지지의 의주는 혼돈도지다 사비하신 만큼 어떤 기간 내리다 자비하신 만큼 그래서 이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길로 통해서 바로 태화관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민가에서 사용하면 가능한 데에서 사고가 나서 바로 쪽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계사 근방의 석조 건물로서 민가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록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물이 기와집이었는데 비 때문에 폭삭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근방, 그때 보성사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추정 가능한 건물의 석주물로 추정이 되거나 공식 기록화시키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기록으로서는 이 건물에서 유일합니다. 얼룩문화사 자리가 보성사터라고 추정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나갈 때 여기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다. 여기가 보성사니까 털에다가 그 문화재청에서는 저 건물을 적극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지금 건물들을 포함한 저 자리가 의금부터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떻든 기록상으로 보면 저기 위치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위쪽, 우리 회장님 뒤쪽으로 해서 오정국 앞에 옛날에 바람의 가을에 나왔던 도화서터였기 때문에 도화서터 건너편에 또 상은 옛날 우리식으로 네모로 했던 충무부터가 있었기 때문에 의금부터는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위치가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태화관터로 이동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유의하시고요. 태화관터에서는 박미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이제 우리 교관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조금 아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태화관터에 1919년 3월 1일 운동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으로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유리집으로 명월관의 분점격이었습니다. 이 명월관은 개정 초기부터 대한제국의 고관과 친일파 인물들이 출입하였으며 후기에는 문인, 언론인들과의 국외에서 잠입한 애국지사들의 밀담 장소이기도 했지요. 민족의 독립 만세 운동 계획에 따른 준비를 1919년 2월 24일까지 완료한 민족 대표 33인중 김선주,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 등 4명이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했고 29명은 태화관에 모여 있는데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에 가까이워지자 체리는 주인 안순환으로 하여금 조선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 대표 일동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보하라고 했어요.
이에 일본 경찰 내 80여 명은 곧 달려와 태학관을 포위하여 민족 대표의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 선사 식사에 듣고 그 선장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의연하게 연행하게 되었어요. 방방곡곡으로 펴져나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명예훼손사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이분의 이름은 절곡이에요. 본명이 만해고요. 목포가 만해고요. 한정욱입니다. 형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장가를 2번 가요. 14살에 장가를 가고요. 서대문 형소에 옥바르질 했던 간호사 유수건 선생님과도 결혼을 해요. 그 심정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환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금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서대문 형무소, 그렇게 만해 스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렀을 때 서울 장안에는 형무소가 2군데예요. 마포, 지금은 남부 지검이 있죠. 그게 마포 형무소 자리예요. 그리고 경성 감옥 마포 소고고, 지금 본청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 이게 경성 감옥이에요. 그래서 만해 스님은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죠.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 기록에는 또 간호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용어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갔으면서 또 기록에서 보면 간호원으로 기록해요. 그거 편협된 말씀이고요. 만해 스님이 기록할 때 대표적인 일제잔재의 대목들이 조선을 이조라고, 이시조선이라고 또 나왔고, 또 우리 민sem의 선조이신 명성황후를 비비라고 하고, 또 이 태화관을 기생집이라고 하고, 또 요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일제잔재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용어들이에요. 절대 이조라고 쓰면 안 되고요. 기생집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날 1919년 3월 1일날 11시에 33인 중에 29분이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명월관의 주인 안순환 주인께서 이분들에게 국수를 내어요. 잔치날이라서 국수를 내온다고. 작전을 다 짰어요. 그 당시 안순환 안주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천도교 출신의 최리대라는 사람은 그 사이에 종로경찰서 가서 우리가 데모하니까 잡아가라고 신고를 해두고요. 다 이제 각군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읽어야 될 사람이 마땅치 않는데요. 만해 스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사람의 경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추하는 기록이에요. 또 김모 교수가 유추하는 기록입니다. 하고 목소리 톤은 남자 바리톤 계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선동의 목소리가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연설하면 다들 깜빡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연설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낙찰을 해요. 그래서 12시에 11시에 모여서 국수 한 그릇씩 하는데 정춘수라는 사람은 나중에 변절도 하지만 늦게 와서 겁나서 못 오는 거예요. 29분에서 국수를 드시고 이 자리에서 다 잡혀가서 정독변소를 합니다. 2시까지 오기로 했던 독립 어른들이 탁골이 안 오니까 경성고등학교 정세영 학생회장이 오후 2시에 독립선을 자기 낭송을 합니다. 그렇듯이 만해 스님이 여기서 낭송을 하고 보통 낭송을 해보면 나중에 들고 있던 뿌리는 게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유추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해 스님 또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노력하는 게 만해 스님의 음성을 추적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만해 스님 음성 한 토막이라도 올해에 찾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념이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해 스님께서 국수를 드시고 우리 유숙 선생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회영 맨날 을사 오적들이 여기 와서 밥 먹는데 거기 왜 거기 갔냐고 그랬어요. 27일 날 제동에 있는 손병희 선생님 집에 얼굴도 면식도 알릴 겸 모여요. 모이는데 거기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80년대 영웅으로서 동뜰 때 승동승동 누가 할 거냐? 만해 선생 하는 거고. 그러면 손에서 바람잡이 이는 어떻게 할 거고 최린이 할 거고 다 정해요. 역할을 정리해서 여기서 국수를 먹고 가면서 그럼 어디서 밥 먹지라고 했을 때 태화관이라고 했어요. 왜? 저분들 지금까지 밥 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국수를 먹게 돼요. 그분들이 명언관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책점에 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끊기 위해 의지를 끊기 위해서 여기서 점심을 드시고 80년대 말로 하면 동을 떠요. 데모크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해 스님이 공약 3장까지 낭송하고 그리고 다 구치소로 잡혀가. 저기에 겁이 났던 사람 정춘주 선생님은 1시간 늦게 와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29분만 현저히 구속이 되고 2사람은 변절을 하고 1사람은 자수를 해요. 그러면 33인과 동일하게 등장하는 또 한 대목의 이름이 있습니다. 민족대표 50인이라고 33인 플러스 17명. 그래서 서대문 운용소에 잡혀가셔서 옥사하신 양한묵 선생 그리고 정춘수 선생을 포함한 3사람이 빠진 2사람이 빠진 29명이 49명이 공식적으로 민족대표의 기록을 남아서 옥구를 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교계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되죠. 만해 스님, 배경성 스님 두 분이고요. 천도교에서 16, 그리고 개신교에서 16, 그리고 천도교에서 15 이렇게 해서 33인이 활동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명단은 손병희 가나다 순서가 아닙니다. 손병희 선생으로 나이 연령 순서입니다. 손병희로부터 홍기조까지 저기에 33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고요. 이미테이션화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자리를 탑골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가시면서 이 자리에 기념 촬영 명소를 소개하고요. 여기서 기념 촬영 하나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먼저 세워지다 보니까 거기 벤치마킹.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새로 만드는 옛날 게 아니고요. 선언탑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우등차에 예. 자, 여기가 아주 재밌는데 기점을 따지시면 이 연관은 없지만 기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서 저기서 서시면 사진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태리 가면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자, 회장님처럼 쭉 보시고 계단에 쭉 서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뒤로 가시면 잘 안 나오고요. 계단에 쭉 서시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스크는 띄주셔야 됩니다. 혹자들이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2020년 봄에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 이 기념이 될 만하죠? 야, 이게 가서 태화관 건물 옆이지? 네, 이렇게 가면서 이 유물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 역사가 어떻게 됐길래 또 우리가 교회에 간다 이러면 백년이 네, 성제신비라 하듯이 그래서 조선의 왕실의 묘는 다 500년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왕이 갔다 오는 거리에요.
그래서 500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점으로 보면 이 표준교점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중년 마을스님이나 사금병원에는 건 없지만 이 유적은 꼭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의 표준기점은 광화문에 있는 표준기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는 숭동교회를 관통하면서 숭동교회도 또 역을 해요. 한 줄로 1만 타씩 띄워서 숭동교회를 관통해서 탑골로 이동하십니다. 옛날 모습과 가장 유사하고요. 우리가 앞문으로 들어왔죠. 그 담벼락이 그때의 담벼락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시점 그래서 글자를 쓰는데 일필휘지하야 수분회관인데 닦을 숫자는 기억나는데 다른 글자가 생각이 안 나서 한 줄을 쫙 끊고 보니까 닦을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야? 수분회관인데 그 한글로 수분회관으로 적혀 있어. 그 박정희 글씨예요. 박정희 글씨를 적고 나오니까 여기가 한자천 난리였다. 있는 운동 앞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이거 왜 이랬나? 옆에 있던 방귀끼는 시원한 그분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파트.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도로 위의 아파트. 그래서 형성이 됐고요. 담벽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나요? 5.16 군사 쿠데타 탱크 있을 때 보면 기억나시죠? 군사 쿠데타의 사진에 보면 탱크가 있는 자리인데 그 담벼락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경복궁 담벼락을 갖고 있던 것이 탁골궁을 조성하면서 이 담벼락이 연결을 합니다. 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저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원각사의 모의자예요. 그런데 왜 오늘 그렇게 파고다가 튀어나오고 탁골도 튀어나오고 탁골은 지치는데 위에 동원화 정책에서 만들어진 탑이 있는 골짜기 그래서 붙여졌고요. 파고다는 이게 진짜 우왕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외국에 뭐 문자를 쓰다 보니까 탁골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 지나가게 1m 떼어주시는 거예요. 마르코폴로를 비롯한 이 난파선을 타고 이 제주도를 비롯한 곳에 표류한 사람들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았어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도 있었지만 포르투갈 상인이 많이 왔고요. 이분들이 한양 도서에 와서 찾아가는 것이 스투파인데 스투파를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빠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 공무소에 나갈 때 3.1운동의 시발점, 첫 모임 직결지, 그렇게 해서 파고다라는 용어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파고다라는 이름과 탁골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고요. 문각사입니다. 1496년에 이 탑을 세조의 명으로 교령대군 총감독으로 문각사를 건립합니다. 자, 조계사 기록을 인터넷에 치면 4대 문화의 최초의 사찰 조계사 남설입니다. 1492년에 문국사가 있는데 어떻게 4대 문화의 최초의 그게 돼요? 그런 걸 인터넷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또 바로 잡아야 될 기록인데. 그래서 이렇게 짓고 나니까 그때 현흥대군의 정신적 사부가 설잠 선생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문장가는 고은 선생이죠. 고은 최천 선생을 대표합니다. 문학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에서는 대군 이규보 선생을 듭니다. 조선에서는 매월당 김시수를 들죠. 모세신동이 북한산 중흥사에서 똥통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서 출근하시고 그때 분명히 설잠이에요. 부여 모량사에서 뿅 사라져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있지만 어떻든 설잠 선생을
효령대군이 그렇게 좋아하고 모시고 싶었어요. 그때 효령대군을 앞세워서 세종 때 최초의 단행물을 할 때 교정교회를 보고 마지막 강수를 맡긴 사람이 설장선이에요. 그리고 효령대군이 처음으로 이분이 한양 도성에 3일을 와 계세요. 그 날짜에 맞춰서 웅각사 답승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이 요청을 하니까 이 설정대사가 웅각사 창근기를 쓰시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궁궐에 있는 세조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교지를 드립니다. 교지는 두 가지예요. 편지를 보내는 교지가 있고 말로 하는 전응교지가 있고, 전응교지가 떨어지면 도망가면 죽일 수 있어요. 말로 한 교지는 못 들었다 이라고 되니까 사라져요. 전응교지를 내려서 해요. 그런데 설잠은 세조를 보기 싫어서 낙성식 시작하기 아침에 떠나버려요. 그래서 전응교지를 내려서 찾는데 이 사람은 떨은 척만 저어 사라지고 더 이상 책임을 모르지 않았다는 웅각사와 설잠과 전응교지와 효령대군이 이어지는 계곡과 웅각사의 레파토리입니다. 이 웅각사에 모서진 불상이 황해남도, 옛날에는 황해도, 지금 황해남도 예성강 주변에 있는 강서사, 지금 현존사철이에요. 강서사에 부처님으로 모시게 돼요. 여기서 불상을 많이 조성을 해요. 그래서 전국 경양 각지에 불상이 요청하는 곳에 이혼을 하죠. 그 이혼의 시황상 불상들은 또 안타깝게도 고종 때의 조대비의 요청으로 성각산 화두상으로 합니다. 역사의 아련하게 존재하죠.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됐고, 어떻든 세조에 의한, 세조를 위한, 세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웅각사입니다. 그래서 웅각사에 그런 모태가 있고, 여기에는 아주 묘한 탑이 하나 있다고 했죠. 아까 서재기 김지로의 그라인드 법법을 초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병천사시탑은 국보로 지정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 메인홀에 떡자리하고 있지만, 이 석탑은 무엇이 안타까워서 여기서 국보 2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웅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의 유형을 보면 원나라 때의 탑 조성 기법과 동일합니다. 그 탑의 석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각칼이 잘 들어가는 석재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경천사지도 그렇지만 웅각사지도 동일한 석재로 보여집니다. 이 석재를 황해도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수동 선 계시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 어디요? 지금 정선으로 확인됩니다. 석회암 성분이 있는. 네, 석회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발견을 했고요. 요즘 인터넷 돌아다니죠. 관측사 미륵불을 어떻게 세웠을까? 다 피라미드 공법으로 기록해놨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막힌 기술이 있어요. 이장원 선생님께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우리의 기술이에요. 드잡이 기술. 우리 기술 중에 드잡이 공법이 있는데, 이 드잡이 기술로는 종이 걸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검종 같은 경우에 4사람 정도가 드잡이 기술로 옮겨요. 그런 거로 석조물은 드잡이 기술로 해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촉사비를 붙이는 거는 세 토막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살 때는 사람들 올라가기 위해서 흙을 밟았지만 피라미드 공법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법의 드잡이 기술로 옮겼다라고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쨌든 흙은 쌓긴 쌓네요. 피라미드는 끌고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렇게 미고 올라갔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큰 높은 산에 동정을 옮긴 다 드잡이 기술로 옮겼고요. 우리 하나 기술 중에 하나가
네, 그건 나중에. 어쨌든 원각사와 연동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각사, 이 공원의 문의 이름이요. 3.1문. 예. 3.1문이라고 하면 안 되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자, 이분이 저것도 저 예술작품도 만들게 되죠. 이분의 역할을 이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자기가 부득한 이유로 정권을 갖다 보니까 이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의 치적을 자기가 얻고자 모든 공원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공평하고요. 그런 탁골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탁골이 기술을 하면서도 서울 장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 장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유교적 기준점이 있어요. 박민수는 유교적 기준점. 인, 의, 여, 지, 신이에요. 다섯 개문이 다 붙어 있죠. 인, 성인지문에 붙어 있고요. 신은 오신각에 신자를 붙여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표준 이념을 가지고 조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통치하는 개념에서 보니까 인왕산 정상에서 무학과 이성계가 보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한양 도읍의 설립을 될 때 세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무학대사의 인왕산 주산설. 왕조는 왼쪽이 강해야 역사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북악산, 잘못 알고 있는 백악산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백악산인데 북악산을 잘못, 북악산을 좌측으로 쓰면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간다 라는 인왕산 주설을 했는 무학대사. 아니다. 고려의 해양대구처럼 조선의 앞으로 나갈 길은 해양대구의 길이다. 지금의 공무원사가 있는 안산을 주선으로 해서 지금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앞으로 있는 여기에 해양대구를 있는 허준의 해양설, 그리고 정도전의 유교설, 왕의 백성의 통치는 왕은 북쪽을 경주고 남문 대면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도전의 이념이 받아들여서 세 가지 설에 다 일설하고 세소가 너무 많이 신고가 나간 거예요. 신고가 나와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자기 친구를 얘기해보니까 그런 가자 라고 해서 세종은 조선 발제의 모든 절에 있어서 불사를 세소가 다 했다라고 해도 당황이 아닙니다. 문각사는 그날 오후 2시에 전태용 경치고등학교 졸업생 현 학생이 그럴 때는 공림은 마을에서는 이것을 공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그러니까 모레 고정 2, 3일에 참가해서 오기로 했던 양각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루 전날 자기 자신의 집에서 어른분들 대접하고 얼굴도 입히 이런 그런 자리까지도 선배 6.25 때 전설과 같은 총탄 작업부터 다 있다는 기록이고 제가 보이죠. 아, 그분의 글씨도 저것이 탁글 숫자에 글자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글로 쓰시게 됐고요. 자, 이 건물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조계사에 옛날 6층짜리 건물이 있었죠. 이 건물이 최재우, 최수영, 성경이 그리고 최덕치를 말기나요. 그 물줄기가 꼭 거기에 떨어져요. 청와대 한관앞에 나는 느낌을 가져요. 이거라 말기나요. 선생이 작년 8월 7일날 8.15를 맞이한다면서 북경을 경유해서 평양에 들어갔죠. 이런 아주 현대사의 굴곡이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훈회관 숫자 위에 있는 저 건물이 옛날에 박정희 때 썼던 유정의 건물이 있던 곳이라서 박정희께서 여기 와서 직접 집필 휴지하시고 내려오면서 운영공을 들러라고 했는데
앞에 노점이고 집이 많아서 이 도로에 있는 집을 다 걷어내서 낙원 상가에 낙원 아파트가 탄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고, 이 자리에 여기에서 천도교 교령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린이의 아버지 광재원 선생, 슈퍼 광재원 선생께서 여기서 취집을 밝혀갖고 여기서 기념의리를 행사했다고 저 표지석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우리만 쓰고 있는 세계 기념 원장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천도교 수원에 가는 조계사 배웅제는 11점과 더불어 건대 유물로서 3.1운동사에는 대표적인 기록으로 전하는 내용이고, 그 건물은 추후 오시면 저 안에 전당이 다 평일에도 다 개방을 하니까요. 하시고 점심은 이 이름 없는 간판집에서 김치찌개 점심을 드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네, 가시죠. 건너편에 운영궁이고요. 운영궁은 그분의 흥선대원군의 파르코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당도 없어요. 그냥 자는 데예요. 호텔로 가죠. 네, 호텔에 가서 주무시기 때문에 이 성방 얘기를 하면 바로 이 건물들이 진짜같이 보이죠. 이건 70년대 퓨전이에요. 자, 조선의 한옥은 종로구청 사이즈 기억나죠? 자, 여기서 보는 헌법재판소 규모예요. 헌법재판소의 집터가 누구의 집터예요? 박제가의 후손 박세채의 집이에요. 집이 세 채였네. 우리 조선의 한옥은 이 정도 규모예요. 그렇게 지금 북촌에 있는 한옥은 그야말로 한옥형 퓨전 건물이에요. 1930년대에 저 건물을 공모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공모에 기반하여서 짓게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서울 장안에는 세 곳의 그린벨트 구역이 있어요. 그렇게 그린벨트 구역이라 하면 뭐냐 하면 백성이 임금이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쳐다보지 못하도록 묶어놔요. 입상 금지 구역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서는 경복궁을 일반 백성이 못 보도록 그린벨트로 묶어놔요. 그래서 살림도 회수 못하고 집도 못 짓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궁궐을 못 봐요. 이게 일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텅 비어 있으니까 나라 땅이잖아요. 그래 일제로 집을 짓게 돼요. 이게 계림원이에요. 이장원 선생 어디 계세요? 이장원 선생님이 아시는 함춘원. 함춘원은 청덕궁을 보지 마라. 일반 백성. 그래서 함춘원이에요. 이렇게 계림원, 함춘원, 또 한 곳이 덕수궁에 일반 백성이 보지 말라고 쌍림원이에요. 그래서 쌍림동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이 우리 북촌이라고 하는 계림원을, 그래서 계림초등학교, 제동, 계림 다 이렇게 거기에서 시작된 이름이다 라고 하면 맞고요. 지금의 조선의 건축은 적어도 종로구청 정도의 사이즈, 또 이 헌법재판소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조선의 한옥의 4대 부가의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가 왕권을 휘어잡고 한양 도성을 정하고 나니까 앞으로 여기서 목숨이 닳도록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수진방이라고 정했는데, 그게 수가, 정도전의 수가 다 했다. 이래서 수진방으로 또 모역이 됐고, 백세의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다, 태어날 곳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극과 극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방원에게 척살만 안 됐으면 정도전의 꿈은 충분히 가능했죠. 정도전이 한양 도성을 설계하면서 머릿속에서만 다 그래요. 건정전의 이름, 광화문의 이름, 성곽의 모든 이름까지도 시경과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 신봉처럼 받은 송자, 주자, 대전에 기반하여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정도전을 우리 역사에서 다시 봐야 될 때 뭐지? 그분이 슈퍼컴퓨터, 이렇게 AI로 봐야 됩니다. 그 수많은 경전을 입력을 해서 그걸 적재적소에 도서관에 책 뽑듯이 뽑아가지고 배치했다는 능력은 탁월하다. 자, 그 얘기를 쭉 돌려서 이 선화군의 북촌에, 여기는 옛날에 그 중인 계층들, 이 조선에서 본 중인 계층이 이곳에 살게 돼요.
그런 건물이 이렇게 따닥따닥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닥따닥 돼 있다는 것은 하층민의 개념. 선화원에 이거는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 그리고 특히 조계종이 뻘짓거리를 하니까 금세에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재단법인 선악을 만들었죠. 근데 둘이 아닙니다. 지금 조계종이 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현재 헌영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운의 장소다라고 선생님들이 있고요. 선악원은 어떻든 정부의 돈을 잘 받아서 만해 스님의 기념사업의 그림은 잘 잡았습니다. 마윤숙 선생님이 시무장 설명을 하지만 시무장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초보 스님이 샀다는 설, 김벽선 스님이 샀다는 설, 두 가지 설인데 1933년에 김벽선 스님이 노후의 말년을 위해서 사놨던 터다라는 게 정설로 전합니다. 그런데 선악원 건물에 가면 김벽선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초부 그 당시 한의학의 대가 이분은 돌아가신 우느 스님의 육성 정언에 의하면 침술이 마술이었다는 거예요. 꽂아보면 침 꽂고도 날라가는데 침 꽂아보면 그대로서 멈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의술로 백성을 구제했던 초부 스님의 후광이 남아있고 선악원에서는 선악원의 중흥조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초부 저검 스님이에요. 김저검 스님이신데 그분이 선악원의 또는 시무장의 주인공이라고 저기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무장에 가면 김벽선 스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규명하고요. 선악원 터는 여기고요. 저기는 선악원의 기념관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차고 스님의 혹시 그 명은 아십니까? 성명. 2006년도 불교신문 기록에 보면 초구스님 데이터가 네. 조병활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구스님. 예, 그 자료는 요거 나중에 기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단체가 설립이 되었지요. 우리 민족의 혼인 한글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지요. 처음 이들의 명칭은 조선어 연구회였는데 1931년 청의 결의에 따라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치고 광복뒤 1949년 한글어학회로 이름을 바꿔 오늘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비서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 주시경의 제자들이 한국의 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발족한 조비석 속의 내용이 서연구 후신이다. 이 때문에 아닐까 싶네요. 한글의 소중함과 의미를 느끼고 한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선열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이죠. 결국 훈민정음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죠? 이름이. 결코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보면 독립국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한자라 그러고 일본은 보면 자기 가나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일본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우리 민족은 보면 글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민정음 중국에 선명할 때 보면 훈민정음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글이라 조선어라고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보면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면 나라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와 서로 싸맞대 중국어가 딱 나. 중국이 보면은 좌우지간에 이게 두 개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중국은 보면은 그때 명나라를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표준어를 이야기하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규명이 명확하게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언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선명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이라는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선명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훈민정음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 그리면서도 우리 글이라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글이란 말이 여기서 오니까 한글을 제일 처음에 우리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가지는 민족들은 보면은 독립민족이라는 거거든요. 황제국만 글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훈민정음이라는 어떤 초기 언어가 있었지만, 참 말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한글이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쓰여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시거든요. 이지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훈민정음 감사합니다. 막 최근 그때 훈민정음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왜 그 신미대사하고 그 말모임. 예. 말모임. 아니 나란 말씀. 나란 말씀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거 보고 내가 몇 개를 그렇게 보면 훈민정음의 유래설에 대해 가지고 왜 신미대사가 거기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전부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남겨놨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연구됐던 게 보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보면은 그때 정음청에서 학자들이 그 한 거 아니에요. 훈민정음 보면은 발문에 보면은 정인지가 쓴 발문에 보면은 신들이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 비밀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 창제되었다는 것, 그거에 대한 걸 읽어봤을 때 그때 보면 훈민정음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보면 대부분 보면은 산스크리트 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미대사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훈민정음 서문이 보면은 한문 서문은 보면 54자예요. 그리고 한글로 풀어놨는 게 보면은 서문이 108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불교의 사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훈민정음의 그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서문이 빼고 나면은 또 28장으로 되어 있어. 그런 거에 의미에서 몰래 보면은 우리가 보면 불교 쪽에서 이걸 했다는 걸 감춰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려대장경도 보면 우리 이지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무수하게 많이 보면 고려대장경이 보면은 강화도 선원사에서 발간되지 않았다는 거, 남해 군사에서 됐다는 거, 자기들 기록을 많이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런 흔적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훈민정음도 보면은 그때 세종대왕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떳떳하게 성녀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에다가 그걸 좀 감춰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때 서만 중에 서본만필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 글자 연언을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여기 조선어학회. 시정된다고 이렇게 써있다. 응. 나름 말씀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회당으로 옮길 나름 거예요. 말씀 영화의 마지막 편 스크롤 올라갈 때 보시고 싶네. 예. 안국역 만회당으로 오세요. 현주 지원자 이지범이라고 고려대원님이. 네네. 사진을 봐야겠네. 조감독, 네. 훈민정음의 길을 썼던 박희진 쌤, 저하고 이제 술집에서 영화 제목 5글자를 해야 된다. 5글자가 기준이었고요. 훈민정음보다도 가장 많이 익혀져 있는 게 나란 말씀이다. 이래서 술집에서 정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옹졸하게 자기 식으로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재미는 못 봤어요. 92만까지 올라갔는데 재미는 못 봤는 영화인데 어떻든 훈민정음의 길은 다음 달에 세종 부처를 노래하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용비어 청가를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해설이 되고요. 오늘 제가 박희진 선생님을 모시려고 오려고 하다가 시간상이 또 그렇고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는 20년에서 25년 거기만 덕파를 했던 분하고 이견이 생기니까 일부러 안 모셨어요. 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더블청에서 다시 좀 준비하고 그분의 성과가 심리대해서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어학회 터라고 보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동 선생님에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정리해가 오고 민경 선생님 뭐 어디 정리하고 이걸 다 편집회의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쫙 해서 모일 모시에 세미나 하자. 또 이걸 공식화할 시 비굴 시 다시 재정리를 할 거죠. 그 의학회를 모여서 회의하고 경론을 벌였던 곳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도 만해스님의 유심지라든지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유통이 돼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큰 의미의 우리 기록사, 한국 기록사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붙인 기록이고 여기도 아직 추정, 비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바로 만회장부터 만회장 들었다가 유심장 들었다가 잠깐만요. 아이고, 야 이건 동영상이 들어갔다. 1918년부터 활발하고 특히 금강산 표원사에서 예산이 좀 지원될 때 그때 매입했던 객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체로 잠깐 사용하셨었다는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렇게 유증사에서 오시던 부산 법무사에서 오시던 어디에서 오시는 이제 객성들을 오셨던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유숙하시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더라도 만해 스님의 그런 삶의 행적들을 우리는 편편들을 모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만해는 또 챙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행적이 그냥 인천 노숙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근거지를 갖고 활동했고 그 근거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조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에 시무당에서 여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를 시무당에서 모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유심당. 일단 유심당으로 가시죠. 유심지를 편집했던 전 여기 처음 와봐요. 만회장. 거기서 산 게 아니고? 예, 아니에요.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럼 이런 거 사들여가지고 좀 비연관을 해가지고 했진 않고. 비싸나? 약간 사유지가? 이걸 먹으면 좀 털기가 좀 있네. 그래도 나가 옛날 사람은 좀 많이 줄었지만은 개동교회 대동 세무고등학교가 있어요. 못 들어본 건데. 네, 저기 이 고등학교를 끼고 저기로 정록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 시무장으로 가려면. 삼천공원에서 올라가는 기억이 나가지고. 네. 우리 집 나는 게 아닌가 본데. 저는 저 뭐야 진짜 여기 뭐 안내하다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표지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표지석을 만들어줘야지. 네, 올 1월에 지금 전세계 공식 등록은 서울시의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안 맞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나오죠. 근데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되어 있고요. 사진은 저기서 찍을 분은 찍고
그리고 여기서 전체 촬영을 한번 하고 이곳이 명소라는 부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스락 5연승으로 이어져서 유심지는 밝혀지기. 어쨌든 유심에 대한 시의 맥락은 한국 근현대사의 독보적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19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장장 6년 동안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의 유심지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생산이 돼서 어디서 인쇄했다고요? 예, 보성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출판 기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요. 스님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름을 남겨야 될 자리 안 남겨야 될 자리 분명하게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착오하는 게 많은데 꼭 중요한 건 경호년이다 무슨 연도를 가지고 우리는 역추적하는 게 기록인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도 우리 김모 교수님, 전모 교수님 분들이 좀 많이 왜곡된 많은 전직과는 조금 상반된 기록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에서 이를 계기로 해서 실무 논의를 가져서 연구 프로젝트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보는 마네 스님의 일대기 또는 마네 스님의 행적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일 그렇게 찾아내는 일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체수 좋아서 유심지 중간에 빠져있는 걸 우리가 하나 입수하게 되면 그렇게 골목길 다니면서 헌책방에 문역에 그런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유심지를 하나 건지면 그렇게 지금은 이빨처럼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권, 6권 이런 부분들이 축축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메워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던 사상계, 그 장준호 선생의 사상계 전지를 그 장준호 기념사표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증해서 거기도 건대문화재로 지정받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작업도 찾는 작업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게 이 유심당, 유심터에 와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동하시겠습니다. 뭐 사진 찍는데. 사진은 저기서 이렇게 한번 찍고요. 저 앞에 믿음이 보이는데요. 그 옆에 옛날에 그 우리가 땅콩 팔고 반도도 팔던 라면 땅 팔던 그 구멍 가게였는데 그런 게 재밌었는데. 라면 땅이 지금도 있어요. 전빵. 예.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점 아시죠? 예, 예. 모르는데? 경상도 말하고. 응? 아닙니다. 알아요? 서울 말이에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성북동 비둘기가 암울한 시기의 모습이다 보니까 7, 80년도에 그 성북동 비둘기가 70년대에 사회상을 드러내는 표본으로 난소공, 유명해진 거고 특히 80년대 언론사 기자가 되면서 이분들 것이 마치 성북동의 상징 것이 선생님께서 지금도 검색해 주셔야 돼요. 30 저녁에 저녁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저 김동완 선생님 내 마음의 아침. 근데 왜 그 하면 마네 스님 시의 대표적인 님의 칭무 에도 있지만 저녁에라는 시도 당신 이렇게 나룻배와 항인 빼놓고는 다 중생을 뜻해. 시험 문제 곧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시를 왜 없지 않냐고 하면 자칫하면 마네 스님을 너무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거워요. 그래서 해설을 하실 때 종교 부분은 대부분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종교라고 하더라도 생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계종 스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네 스님 싫어합니다. 지가 몰래 다 하면서 말이에요. 너들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대처성이다, 결혼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주 몰래 다 하면서 말이에요. 몰래 다 하면서 그게 너무 무서워.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놓고 합니다.